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영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영화는 바로 아바타입니다. 12월 달에 아바타 속편이 개봉되죠.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올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바타는 2009년작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흥행의 역사를 다루는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따질 때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가 갖고 있는 어떤 뛰어난 시각 효과에 대해서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좀 박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보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더 깊게 볼 수 있는 7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희대의 흥행 감독이 각본을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티븐 스필버그도 AI 이후로는 거의 각본을 쓰고 있지 않고요. 기타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각본을 집필하지 않죠. 데이비 핀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임스 카메론은 이 사람의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이 각광을 받은 것이 각본가로서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최초로 감독 데뷔를 했었던 피라냐 2를 제외하면 여태까지 제임스 카메론의 모든 작품은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각본을 썼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각본을 쓰는데 제임스 카메론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할리우드에서의 기술 발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해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영화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미학적인 목표, 기술적인 목표가 사실은 그것을 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각본 때문에 더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바타란 말은 인도의 종교, 인도의 신화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최고 신 중에 하나가 비슈누라는 신이 있는데 비슈누라는 신이 인간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일종의 또 다른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와서 세상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어떤 순간들이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비슈누 수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새로 온 그 존재를 뜻하는 말이 바로 아바타입니다. 비슈누 신은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인도 신화에서는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비슈누 신의 아바타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석가모니죠. 그리고 또 크리슈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도 신화를 알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크리슈나일 텐데 힌두교의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는 불교까지 끌어들이면서 석가모니조차 비슈누 신의 화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까지 있는 건데요. 이런 어떤 아바타라는 개념을 SF적으로 갖고 와서 굉장히 흥미롭게 확장한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영화 아바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바타는 3D 영화의 역사에서 정말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바타가 최초의 3D 영화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영화라는 것에서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그 깊이와 폭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가져온 거대한 성공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제가 볼 때 이 영화 속에서의 3D 영화라는 특색은 사실은 그냥 시각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탐구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타의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게 될 때 가장 흥미로운 설정은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바타의 가장 흥미로운 설정은 내가 의식만으로 조종하는 또 다른 몸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설정일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나의 의식이 들어가서 투영되는 또 다른 나의 캐릭터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영화들하고 아바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내가 또 다른 캐릭터 속으로 이입해서 그 캐릭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캐릭터는 보통 가상의 캐릭터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속의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영화 속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프리가이 같은 영화를 떠올리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흔한 경우들을 아마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흥미로운 것은 아바타 속에서 내가 조종하게 되고 이입하게 되는 새로운 캐릭터는 실제로 생물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몸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는 설정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설정은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3D 영화라는 특색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바타를 보면서 경이롭게 느끼고 이 영화가 세계 최고의 흥행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화가 체험의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야말로 공간감을 체험하게 되고 3D를 통해서 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카메론 감독이 상상해서 만들었던 판도라 행성이 정말 있는 것처럼 그 생생한 질감으로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그 질감의 핵심은 3D인 것이죠.
그러니까 3D를 탐구하는 주인공으로서 만약에 가상 캐릭터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또 다른 몸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유기체로서 직접 그 감각을 살려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진 유기체인 아바타 속으로 들어가서 의식으로 조종해서 활동하고 그 감각 속에서 판도라 행성을 체험하게 된다는 설정 자체는 사실은 3D 영화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적인 설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가 러닝타임의 상당 부분을 공들여서 이 판도라 행성을 어떤 그 공간적으로 잘 살려내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으로 할렐루야 산맥같이 허공에 떠있는 거대한 산맥들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것은 그 공간감입니다. 그리고 판도라 행성 속에서 각각의 지역들 혹은 생물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해집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생생한 판도라라는 행성의 공간감 자체일 텐데요. 이런 공간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3D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3D 영화라는 것은 X축과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평면을 입체로 착각해서 Z축이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가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형식일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간감을 살려내는 것은 사실은 3D 영화라는 어떤 특색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또 다른 서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유달리 강조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촉감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만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영화는 우리가 영화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착각을 줄 정도의 입체감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 직접 그 교감을 하게 되고 서로가 소통하게 되는 과정 자체를 촉감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도 그 미래사회 풍경을 우주 선내를 묘사를 하게 될 때 수많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쓰다듬는다든지 상대방의 얼굴에 손바닥을 갖다 댄다든지 이런 식의 영화 속에서는 촉감을 유달리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체험의 영화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3D 영화인 것하고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서사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서사적인 맥락과 촉감과 인간의 오감과 이런 것을 강조하려면 상대적으로 이 영화의 전제에서 인물의 상태는 부자연스럽고 속박된 상태여야지 더 극대화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샘 워싱턴이 맡고 있는 바로 이 제이크 설리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이 인물은 전쟁에서 다쳐서 부상을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갑갑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정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구를 떠나서 판도라 행성으로 오는 동안 아주 좁은 캡슐 속에 6년간 갇혀서 여행을 했다라는 설정이 중요하겠죠. 이런 설정이 주는 것은 제이크가 공간적인 예속을 받고 있고 캡슐 속에 유폐된 상태로 사실상 판도라 행성에 오게 되었다라는 설정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아바타 속으로 들어가서 이 판도라 행성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날아다닐 때 그 몸이 느끼는 해방감은 엄청나겠죠.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몸, 상대적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의 상태와 마음껏 활공을 하게 되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몸을 대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체험적인 감각, 오감의 감각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I see you라는 대사일 것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본다라는 뜻이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사실 훨씬 더 깊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 본다는 감각을 사실은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의 눈으로 본다 혹은 상대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각적인 의미는 사실은 주제적인 측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이처럼 이 영화가 감각을 활용하는 모든 방식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이 영화가 체험의 영화로서 3D 영화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지점하고 서사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 속의 모든 상태는 사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의 상태에 대한 은유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저의 견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서 아바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제이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링크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캡슐 속에 누워야 되고 그 속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자신의 또 다른 캐릭터인 아바타 속으로 들어가서 이 판도라 행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저한테 이 어떤 그 제이크의 기본 조건은 사실상 관객의 기본 조건하고 정확하게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링크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극장일 것입니다. 캡슐은 말하자면 객석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화장실이 급하지 않는 이상 영화를 보게 되는 2시간 동안 우리는 의자에 붙박혀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는 제이크의 상태랑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캐릭터, 주인공의 마음속으로 지금의 나를 잊고 이입하게 되죠.
이런 상황은 영화 속에서 정확하게 제이크 설리가 느끼는 그런 상황과 맥락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 영화의 굉장히 재밌는 설정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링크를 통해서 아바타랑 연결이 될 때 이 인물의 의식은 두 군데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의식은 현재 상태에서 그냥 캡슐에 누워서 의식을 없는 상태에서 아바타로 활동하는 그쪽에서 왕성하게 의식이 활동하던가 아니면 아바타의 몸이 쓰러진 상태에서 이쪽 몸이 완벽한 의식을 가지고 또 활동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링크를 통해서 혹은 링크가 끊어질 때 이 양자 사이를 오가게 된다는 설정인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급하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뭔가 급한 메시지가 온 것 같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메시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때까지 몰입했던 영화의 세계에서 우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핸드폰 혹은 현실에서 두고 온 것들을 떠올리는 나의 의식과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캐릭터 속에 이입해서 그것을 즐기는 나의 의식 사이에서 양자 사이를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은 아주 의미심장해집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두 개의 제이크가 있고 어떤 거대한 의식을 이 나비족이 치르고 있죠. 한쪽에는 실제로 지구로부터 옮아온 하반신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제이크의 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바타의 몸이 있죠. 근데 둘 중에 되살아나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제이크의 원래 몸이 아니라 아바타의 몸이 눈을 뜨면서 그것을 클로즈업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중반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반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꿈에 몰입하게 되는데 꿈속에서 스스로는 자유롭게 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내레이션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꿈을 꿀 수는 없다라는 어떤 자탄의 감정으로 본인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 영화의 첫 번째 내레이션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상 영원히 꿈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바타를 움직일 때 그것은 실제로 인간이 의식을 버리고 꿈속으로 침잠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의 의식대로 아바타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나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바타 형식일 텐데 그렇게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현실 대신에 또 다른 대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하는 그런 결말로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바타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바타의 서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물론 1 그리고 2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바로 세 번째인 것이죠. 아바타에서 펼쳐지는 그 SF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판도라 행성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갈등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흔하게 서부국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나비족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어떤 복식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어떤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슷하고요. 그들의 무기가 주로 활을 사용한다든지 말을 타고 있다든지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말이 아니라 말을 닮은 또 다른 어떤 동물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극중의 이 나비족들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행태를 보인다든지 그들의 어떤 의식을 거행하는 어떤 관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게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했던 백인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판도라 행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왔던 회사가 돈을 주고 산 용병들하고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이들이 아바타 행성에 온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죠. 지구인들이. 이 나비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근처의 밑에 굉장한 대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업적인 이윤을 안겨다 주는 언어탄임이 묻혀 있기 때문이죠. 이 언어탄임을 만약에 금이나 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서부시대의 금광과 은광을 찾아서 질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인디언들을 배제하거나 몰아내거나 학살을 했던 어떤 역사랑 고스란히 겹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베트남전도 흔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것을 대놓고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초토화 작전을 실행할 때 그 작전명을 이 커리치 대령 자체가 뭐라고 명명하게 되냐면 발키리 작전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이 발키리라는 것은 저희가 그 북구 신화를 이야기를 했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베트남전 영화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에 보면 그 전쟁광인 인물로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킬고어 대령이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하고 계급이 똑같고 실제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커리치 대령 자체는 킬고어 대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킬고어 대령이 정글 속에 숨어있는 베트콩들을 상대로 해서 사용하는 무기로
지옥의 묵시록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네이팜탄입니다. 이 영화를 말하자면 소위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극 중에 어떤 정글에서의 전투 상황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렇게 헬기에서 폭격을 했을 때 지옥의 묵시록에서 사용한 음악 자체가 바그너가 작곡했던 발키리의 비행이라는 곡인데 그때 그 발키리를 이 영화 속의 작전 제목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 때 노골적으로 베트남전을 떠올리도록 사실은 이 영화의 전투 장면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의 제국주의가 여타 세계들을 침탈한 그런 근대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의 어떤 원형 같은 것을 극 중에 집어넣은 것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같이 갔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상인들이 가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한 상인이 갔을 때 그들은 항상 군인들을 대동하고 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다면 바로 과학자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부류가 항상 같이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에 남는 어마어마한 그런 과학적인 발견을 했던 것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파견된 선단의 일원으로 갔었던 것이죠. 자, 이 영화적인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 지구인들 중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보십시오.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파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그곳에 있는 나비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굳이 그렇게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바타 프로젝트도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것이고 그레이스 박사가 그곳에 학교를 설립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을 제안했을 때도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자의 길이 모두 막히니까 마지막 순간에 전쟁광인 쿼리치 대령이 요구하게 되는 전쟁을 통해서 상대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까지 나아가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유달리 폭력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인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쿼리치 대령이죠. 쿼리치 대령은 영화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전쟁광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폭력적인 어떤 본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제국주의적인 침탈을 무력으로 행했던 군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둘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쪽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적인 한계가 없지 않았던 바로 과학자 집단이 있을 텐데 영화에서 그레이스 박사인 것입니다. 그레이스 박사는 영화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녀가 갖고 있는 어떤 선의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과학적인 순수한 탐구라는 것은 진공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지구의 세 명의 어떤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근대 이후의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침탈을 사실상 원형적으로 되풀이하도록 만든 세 명의 캐릭터 혹은 세 명의 집단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영화 속의 상황은 사실 아시아를 그런 식으로 정벌을 했었던 네덜란드 혹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떠올리게 되죠. 동인도 회사는 상업적인 집단이었지만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고 실제로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상황은 서구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상황을 SF적으로 번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3번과 관련해서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일종의 대체 역사적인 화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도 오늘 이야기는 이제 스포일러까지 포함해서 영화의 결말까지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판도라 행성을 침입한 지구인들이 패퇴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나비족이 갖고 있는 것으로 영화가 묘사를 하죠. 물론 이제 2부가 되면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에서 서구의 침탈로부터 인디언들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주의 혹은 그들의 어떤 공동체주의가 서구의 침탈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죠. 무력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패퇴하게 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점 퇴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영화는 버젓이 그 결과를 뒤집어 놓은 채 이 영화의 결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집어 놓음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선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고 화두를 던진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와 비슷한 방법을 쓴 영화가 전혀 달리 보이시겠지만 바스터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어떻게 죽은지를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복수를 오락영화적인 맥락 속에서 행하게 되는 타란티노의 바스터즈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서사에서의 강점이나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스터즈보다도 이 영화가 더 먼저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 대체 역사 속에서 이 영화가 결말짓는 방식은 블록버스터에서 이야기하는 방식과 굉장히 맞아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명확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신선한 드라마 작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바타 프로젝트 속에서 인간의 DNA와 나비족의 DNA를 통해서 만들어서 낸 아바타는 모두 셋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노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모든 프로젝트를 주도한 그레이스 박사의 아바타도 있죠. 이 세 아바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셋 중에서 가장 늦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이크 아바타가 이 영화의 주인공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가 가장 모르고 있기 때문에 라고 답변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영화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문명이 자연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체의 어떤 플롯의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배우려면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극 중에서 부족의 어떤 정신적인 리더인 네이트리의 어머니가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대사는 이미 다 채워져 있는 잔을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제이크가 뭐라고 말을 받냐면 저는 빈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아바타 중에서 그레이스와 노엄은 어떤 측면에서 제이크랑 다른가 하면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채워져 있는 잔이라는 것이죠. 노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이크의 형인 톰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오래전부터 나비어를 습득하고 또 아바타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학습해온 사람입니다. 무려 영화 속에서는 5년 동안 배운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판도라 행성의 수많은 생태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또 식물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인 중에서 이 판도라 행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옵니다. 반면에 제이크는 영화에서 그 빈잔에 관한 어떤 그 은유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별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전투에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있는데 자기의 형이 강도 때문에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형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아바타 프로젝트 속에 DNA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기에 긴급 투하된 인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인물은 아바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 속에서 묘사된 개인사 속에서 이 사람이 지구에서 일어난 다시 말하면 지구의 미련을 갖거나 혹은 지구에서 두고 온 것 자체가 거의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를 떠나서 이 판도라 행성으로 올 때 제이크가 두고 온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형, 또 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다리입니다. 자기의 개인사 속에서 이 인물은 텅 비어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텅 비어있는 인물이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인물을 이렇게 설정한 것은 사실은 서구 문명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역사적인 시각을 이 영화가 갖고 있다는 사실하고 일치할 수 있습니다. 서구가 여타 세계들을 침탈할 때 그들은 이성적이고 계몽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야만적인 그 세계에 마치 횃불로 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들을 교화하고 그들을 문명의 세계로 이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침탈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늑대처럼 생긴 그런 그 판도라의 동물들에게 쫓기게 된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 있는 제이크가 횃불을 두고 맞설 때 그를 구해준 것은 바로 네이틸이었었죠. 구한 다음에 그녀가 했던 최초의 행동은 그가 들고 있던 횃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근대 이성이라든지 계몽주의라든 어떤 횃불을 내세우고 그들이 야만으로 규정한 세계를 침탈한 것을 그 야만으로 규정된 자연이 오히려 반대로 그 불을 끔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사실은 이 영화 속의 이야기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저한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두 개의 몸 중에서 제이크가 어떤 몸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제이크는 하나의 정신 혹은 하나의 영혼이 있는 것이고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타고난 그런 하반신이 마비된 그런 지구인의 몸이 있겠죠. 또 하나는 아바타 프로젝트 속에서 만들어낸 나비족의 DNA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창조된 아바타로서의 몸이 있습니다. 이 둘 중의 몸 중에서 과연 그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화두로 영화 속에서 기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설정 중에 하나는 그를 꼬드기면서 파괴의 길로 이끌게 되는 그런 쿼리치 대령이 사실은 그에게 진짜 다리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에 따라서 이 모든 정보를 다 물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구로 돌아가서 너에게 진짜 다리를 선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어떤 그런 의료적인 방법으로 미래의 어떤 발달한 의료 기술로 진짜 다리를 찾아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자신의 원래 다리를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다리를 회복하는 그런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아바타의 몸을 그가 선택한다는 것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선택이자 이야기의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은 굉장히 고도로 이 영화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집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장면인 것처럼 느껴지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고 마치 죽은 것으로 보이게 되는 두 개의 몸이 의식의 어떤 재단에 놓여져 있죠. 한쪽에는 지구인의 몸으로서의 제이크가 있고 한쪽에는 아바타로서의 제이크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는 사실상 지구인의 몸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지구인의 몸을 죽이고 아바타의 몸을 살려내서 그가 눈을 뜨는 것으로 영화가 사실상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사실은 눈을 뜨는 걸로 시작해서 눈을 뜨는 걸로 끝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의 사실상 첫 번째 장면은 꿈속에서 자유롭게 비행하던 그가 눈을 뜨는 그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눈을 뜨는 몸은 무슨 몸인가? 바로 제이크의 지구인으로서의 몸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 영화는 눈을 뜨는 제이크의 눈을 역시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비추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 눈을 뜨는 제이크의 몸은 무엇인가? 지구인의 몸이 아니라 아바타의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인의 몸으로서 눈을 떴다가 그 이후에 아바타의 몸속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바타의 몸을 선택하고 지구인의 몸을 버리는 선택으로 영화가 끝난다라고 보여지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엔딩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로부터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상상하거나 혹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흥미진진한 마침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실은 영화에 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계 몸이 있죠. 쿼리치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클라이맥스에서 제이크와 쿼리치가 대결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어떤 블록버스터의 어떤 극점을 이루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죠. 전투 장면으로서. 하지만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대결하는 구조일 것입니다. 쿼리치는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 기계 몸 속으로 들어가서 대결을 하죠. 그리고 그에 맞서게 되는 이 제이크는 아바타로서 의식이 그 속에 들어간 채 유기체로서의 몸을 살려서 상대에 맞서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구도 속에서 이 구도는 전형적인 이 영화 전체의 구도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명과 자연의 대결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로봇과 생명체가 대결하는 것으로서 1대1 대결을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게 되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속에서 문명은 결국 기계 몸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 자연은 유기체로서의 몸을 택한다는 것인데 이 문명의 가장 폭력적인 극단을 이루게 되는 이 쿼리치라는 인물은 로봇 속에 스스로가 들어가서 그 로봇을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몸을 확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인데 로봇 안에 들어가게 된 쿼리치가 특정한 동작을 하면 바깥에 그 몸을 감싸고 있는 그 로봇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몸의 특색은 그 안에 들어간 인간의 동작을 모방하는 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바타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캡슐 속에 누워 있어서 링크가 된 채로 그가 몸을 움직이면 똑같이 아바타가 움직이는 방식이 전혀 아니죠. 의식이 거기에 투영하게 되면 그 자체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몸이 그가 속한 그 세계 속에서 수많은 링크와 연결을 통해서 연결되는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 두 인물이 대결하는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모방하는 몸과 소통하는 몸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방하는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를 생각하게 되면 모방하는 몸에서의 중요한 것은 기계 몸이 아니겠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겠죠. 인간이 세계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통하는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소통하는 몸으로서의 아바타의 몸은 수많은 것들과의 어떤 접속과 연결 속에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몸으로 영화에서 형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바깥으로 폭력을 발산하는 기계 몸과 그 모든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과 에너지를 잠시 어떤 이렇게 공유하다가 그 속에서 공존하는 형태로 살아가야 되는 이 아바타로서의 몸은 그 존재 양태 자체가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를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은 사실은 액션 영화적인 어떤 구도로서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를 그런 액션 장면 속에서 어떻게 투영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문명은 개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영화 속에서의 자연, 나비족들은 전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라는 어떤 키워드일 텐데 이 몸이라는 것이 곧 세계라는 설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그레이스 박사가 판도라의 생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 교감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인간의 뇌에 비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하나의 뉴런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경세포로 보는 것인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무이든 동물이든 나비족이든 그 수많은 그 하나하나의 개체들은 판도라라는 거대한 행성 속에서 사실상 전체의 일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의 시냅스 연결이 중요하게 되고 그 연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판도라 행성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로 비유가 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판도라 행성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볼 수가 있겠죠. 가이아 이론 같은 것들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 속의 인물은 개체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전체의 부분이 되는 것을 선택한 인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면 어떤 거대한 의식을 통해서 아바타가 깨어나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끝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나비족의 행태에 대해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나비족은 결국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은 부족의 일원으로서 재탄생한다라고 하는데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아바타로 눈을 뜰 때 그 순간 그는 나비족의 일원으로서 재탄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지 그 속에 특별한 어떤 개체로서의 그가 깨어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를 부분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이 있다고 치고 또 한 가지는 개체를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개체는 개체의 여집합으로서 세계를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뺀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 개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세계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정복해야겠죠. 근데 전체의 부분이라고 본다면 중요한 가장 테마는 바로 공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나비족들이 굉장히 평화롭고 상대적으로 극중에 등장하는 지구인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면서 전쟁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체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혹은 전체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랑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전체는 현대 문명에 대한 제임스 카메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 철두철미하게 들어간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나비족이라는 이름부터가 그렇죠. 나비라는 것을 NAVI로 쓰게 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예언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기로는 내비게이션을 줄인 말로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모든 것이 배움의 테마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현대 문명은 바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나비족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생태주의일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주의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 무엇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나이브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나비족을 이상화하는 서사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이 영화는 약간의 영웅주의적인 어떤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들여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어낸 그런 영화가 역설적이게도 그 정반대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고도 강력하게 구동시켜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도 진기한 그런 영화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다양한 시각으로 해설해드린 아바타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드렸던 지옥의 묵시록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12월이 되면 아바타 물의 길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든 또 저희 파이아키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또다시 더 확장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